이번 시간에는 손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에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시각과 뇌에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좀 더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 시각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부위에서 프로세스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굴러가는 공을 봤을 때 뭐 이건 완전한 형태, 움직임도 있고 색깔도 있고 형태가 있는 이런 경우는 벌써 대뇌 피질 여러 부위가 같이 그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형태는 이제 척두엽, 자 칼라도 척두엽 쪽이죠. 그다음 모션이 이제 두정엽 쪽으로 올라가죠. 뎁스, 로케이션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본다는 현상. 굴러가는 공을 볼 때도 대뇌 피질이 여러 부위가 동작한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그 원추 세포와 간상 세포. 간상 세포의 외절이 크게 보이죠. 외절 안에 까맣게 보이는 이 부위가 바로 그 아까 이야기했던 디스크. 요 까맣게 보이는 이 부위가 결국은 원래 세포막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디스크 형태로 쭉 나열된 거죠. 요것을 최초의 그 빛을 잡는 그 화학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원추세포. 원추세포라는 이름이 요 원추 형태로 되어 있죠. 외절이 원추 형태로 돼서 원추세포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좀 더 그 도식도를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는 좀 이론으로 공부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빛을 받아서 뒤에 이쪽에 그 글루탐산을 분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은 수용기 채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그 상극세포가 그 가분각화되든지 그 분극이 안 되든지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전적으로 그 글루탐산 리셉터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대부분 그 뉴런에 일어난 일들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도파민만 해도 수용체가 굉장히 많죠. 흔히 아는 D1, D2 말고도 뭐 D5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각각들이 그 하는 양상들이 브레인 부위에 따라 조금 달라지고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예로 그 어두움에서 그 펄스가 방출될지 안 될지 그것은 바로 그 바이폴라 상극세포에 있어서 글루탐산 리셉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 요 보시면 그 디스크 하나에 보시면 이중막, 인지질 이중막이 있고 막단백질이 있죠. 그게 이제 로놉신이죠. 그쪽에 이제 렉티날 부분하고 옵신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렉티날 부분에 11시스 구조가 트랜스 구조로 바뀌죠. 그러니까 굽어졌던 분자 사슬이 펴지는 거죠. 굽어졌다 펴졌다 이것이 바로 빛을 흡수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눈에 진화에 있어서 100만 년 정도면 그 피부에서 눈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 단백질 농도의 1%만 변형을 가져온다고 가정하죠. 막의 그 길이와 폭 1%만 변형을 가져도 40세대가 이터레이션 하면 피부에서 완벽한 카메라 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추세포나 간상세포에 있어서 그 물질들을 그 소위 말해서 그 렉티날 구조라든지 노폐한 물질들은 그 바로 붙어 있던 그 세포층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렉티날은 비타민 A의 유도체인데 비타민 A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렉티날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A를 계속 공급해줘야 시각이 선명한데 비타민 A 공급이 음식을 통해서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야맹증, 밤눈이 어두운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죠. 예.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중심화, 황반에 있어서 보시면 요 영역에서 원추세포만 있다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낮 동안에 선명한 상을 보는 것은 그 원추세포만 있는 그 황반, 예, 중심화에 초점이 항상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맞춰준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눈동자를 빨리 움직여 준 거죠. 그러니까 포칼 포인트를 항상 그 중심화로 딱 맞춰주도록 우리가 눈이 의식적으로 주의 집중을 그걸로 계속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외척 설창스에 그 6개 층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밑에 2개 층이 저 매거너층, 바깥에 4개가 그 파버층, 그 적은 세포층이죠. 적은 세포층 바깥에 4개가 색깔, 모양을 프로세스하고 안쪽에 2개 있는 세포층, 큰 세포층에서 움직임을 관여하게 되죠. 예, 있고. 그래서
외측 설상체나 내측 설상체의 그 구조들이 청각이든 시각이든 이렇게 서로 맵 형태로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죠. 피지를 하고 청각도 마찬가지고 시각도 마찬가지고 1차 영역까지 맵 형태로 쭉 따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하고 청각하고 체감각들의 양상을 이 도표에서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체감각은 쭉 그 몸 전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굉장히 길게 연결되어 있죠. 청각은 달팽이관에서부터 쭉 연결되어 있죠. 근데 시각은 보시다시피 브레인 대뇌에서 그대로 막바로 망막에서 V1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론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리셉티브 필드를 해서 수용 영역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수용력. 그래서 시각을 이해하는데 꼭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수용 영역에 들어가는 이론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있습니다. 시신경 세포가 자 7개가 있다 합시다. 하나, 둘, 4, 5, 6, 7이라는 시신경 세포가 있습니다. 원추 세포라 간상 세포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시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 만나고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또 이렇게 시냅스를 하는 거죠. 요거 시냅스를 하고 그 시냅스 한 것이 요거 시냅스. 요거 시냅스 하는데 요거는 억제성으로 요거는 억제입니다. 자, 요거는 흥분. 그래서 요렇게 된 거는 흥분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요렇게 된 거는 억제로 보실 때 요거도 이제 2개가 요렇게 모여서 흥분 신호를 해서 하나가 받고 그것이 요렇게 수렴되는 거죠. 억제로. 자, 요거에서 최종적으로 이 B세포가 어떤 펄스를 낸다 했을 때. 그래서 이거 왜 설명드리냐 하면 그 신경섬유에서 시신경에서 수평 세포하고 아마크린 세포가 그 망막에서 수평으로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으로 연결되는 그거에 있어서 척방향 억제라는 중요한 뉴런 메커니즘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걸 자, 요렇게 봅시다. 자, 요거에서 4번 간상세포에서만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 합시다. 그래서 빛의 바가 요거만 비쳤다 합시다. 이렇게 형광등이 그거만 비쳤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게 플러스니까네. 이 플러스에서 결국은 플러스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4번에서 자, 4번 신경 간상세포에 빛이 들어왔을 때만 하면 하나가 들어오니까 여기 하나의 점을 찍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만 있다 했을 때 하나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발화율이 되고 이거는 수신 신경이 되죠. 4번이 받았을 때. 그 다음에 그 형광등 바가 3, 4, 5가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가 하나가 3, 4, 5가 됐을 때 자 3에서 5번까지 비춰졌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둘, 세 개, 딱 플러스 3개 오니까 이게 하나, 1, 2, 3이라는 밝기에 해당되는 점이 찍히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점이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바가, 형광등 바가 더 커져서 2번, 6번을 덮는다 생각해보세요. 2번, 6번까지 덮는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2번은 들어오면 여기서는 흥분되지만 이 흥분에 의해서 나오는 이거는 흥분하게 되면 이 신경세포는 억제를 시켜줘 버려요. 요점이 신경을 연구하는데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를 꽂으라면 신경은 흥분하기도 하고 억제시킬 수 있다는 그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신경이 여기서는 흥분되지만 억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요거 이제 흥분되는 거 3개고 요거 들어와서 억제가 되고 요거 6번 어떻게 됩니까? 6번은 이렇게 오면 억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억제가 2개고 흥분이 3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3 빼기 2 하면 1 정도 조금 그런 수치는 아닌데 대략 1과 2 부근에 점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6번까지 형광등 바가 켜질 때는 요 정도 끊기겠죠. 그 다음에 전부 다 했을 때
형광등빛이 이렇게 1번에서부터 7번까지 다 덮었을 때 이런 바가 보일 때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6번, 7번 억제가 되죠. 1번, 2번 억제가 되죠. 억제 4개, 흥분 3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이건 거의 1에 가까워집니다. 1에서 0 사이 됩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1번에서 7번까지 긴 바가 있을 때. 그럼 자, 이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결론이 뭐냐 하면 바 크기가, 그러니까 신경 펄스가 가장 많이 발화되는 포인트가 어떠냐면 특정한 바, 특정한 길이에 자극이 들어올 때만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어떤 상을 이해하는 윤곽이 그려지는 그것이 기본 원리가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마음대로 커진다 해갖고 신경 발화율이 커진 것이 아니고 피크점이 있다는 거죠. 작업에 의해서 피크점이 있다는 것이 이 간단한 모델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 길이가 얼마다? 바 길이가 3에서 5일 때, 요 정도 되는 바일 때만이 가장 그 발화율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선분에 반응한다는 말이 이 억제, 척방력 억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모델링화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막바로 손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중요한 포인트는 손해의 입출력 관계입니다. 손해가 하는 일은 그 브레인 전체에서 손해가 하는 일은 아주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역할은 첫 번째 뭐냐 하면 몸 전체 운동의 자동 조절입니다. 몸 전체 운동의 자동 조절. 두 번째는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합니다. 긴장도 조절. 네. 그리고 세 번째 역할이 평형 감각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평형을 유지시켜 주는데 손해가 하는 첫 번째 몸 전체 운동 조절은 이게 이제 소위 그 대뇌 손해 혹은 교뇌 손해라 그러죠. 손해의 그 역할을 그 구분하는데 교뇌 손해라는 부위에서 하게 되고 근육의 긴장도는 척추 손해, 평형 감각은 정전 손해. 예, 손해는 크게 대뇌 손해, 척추 손해, 정전 손해로서 역할을 크게 대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손해의 입력, 손해로 들어간 입력을 보시면 두정엽 모타피질에서 두정엽과 그 전두엽에 있는 모타피질, 그러니까 1차 운동 영역이죠. 1차 운동 영역에서 내교 신경핵들, 내교 신경핵들하고 시냅스를 하고 내교 신경핵에서 중선 손해각을 통해서 손해 피질로 막바로 방사가 되죠. 자, 그러면 운동 피질에서 손해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들어가는 인풋은 어떤 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동 피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라든지 운동에 필요한 모든 근육에 관한 그 감각 정보들이죠. 그래서 그 정보들이 대뇌 손해 피질에 있는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손에서 아웃풋을 보시면 되죠. 손에서 아웃풋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손해 피질에서 손해 심부핵, 특히 그 지상핵을 통해서 지상으로 갑니다. 지상으로 가고 1차 운동 영역으로 가죠. 그래서 손해에 있어서 입출력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에서 세포 관점에서는 손해 피질에 있는 세포층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손해 세포층들은, 피질 세포층들은 대뇌 피질은 6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손해 피질은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맨 바깥의 층은 분자층, 가운데 있는 층은 부키네 세포층, 안쪽에 있는 가립층, 3개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해는 그 뇌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특히 교내하고 소내가 연결되어 있는 양상을 보시면 상소내각, 하소내각, 중소내각 이렇게 세 가지 그 신경 섬유 다발로서 내교 영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내 심부핵들을 보면 꼭지핵, 둥근핵, 마개핵, 그리고 치하핵, 이 4번이 치하핵인데 꼭지핵은 몸의 균형, 정정기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정, 균형 잡는 작용하고 관계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치하핵은 지상하고 연결이 되면서 대뇌 피질 운동 영역하고 연결이 되죠. 그 소뇌가 몸 전체 운동의 그 자동 조절을 하기 위해서 소뇌의 중요한 연결 양상은 이렇습니다. 이게 소뇌가 했을 때 대뇌 운동 영역, 대뇌 운동 영역은 주로 M1 영역이 되죠. 네, 운동 영역이 있고 가운데에 세 가지 신경핵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신경핵들 중에 거물체, 거물 형성체, 그리고 정전핵, 그리고 적색핵, 적핵. 이게 그 밑에 있는 거는 하위 운동 신경원. 예를 들면 척수의 정각에 해당되겠죠. 하위 운동 신경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소뇌하고 대뇌 운동 영역 되어 있고 소뇌하고 또한 거물 형성체, 소뇌와 정전핵, 소뇌와 적색핵.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거물 형성체, 정전핵, 적색핵들은 우리가 척추신경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설명을 드렸죠. 각각 운동에 관련됩니다. 거물 형성체하고도 하위 운동 신경원, 정전핵, 적색핵이 다 연결되어 있죠. 적색핵은 사지 운동, 정전핵은 몸의 균형, 거물체는 강력한 그 굉장히 거물 형성체가 하는 일이 뭐 한 5-6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의식의 레벨도 조절하고 그 물고기의 강력한 꼬리 운동에서 나왔다 그랬죠. 거물 형성체. 요렇게 연결된 데서 대뇌 운동 영역이 상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대뇌 운동 영역이 곧장 하위 운동 영역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정보를 소뇌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무슨 정보냐면 우리가 그 공간상에서 매 순간 움직일 때 필요한 모든 근육의 그 정보를 받아서 그걸 대뇌 피질로 줘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각 근육, 무수하게 많은 근육, 단위 근육들의 그 정보들이 대뇌로, 소뇌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고유감각입니다. 고유감각. 고유감각은 건방추, 근육에 있는 그 건방추와 골지, 골지 힘줄기관, 힘줄기관 등에서 우리 모든 몸의 그 체운동을 일으키는 근육의 그 단위마다 이러한 그 감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 대한 그 감각 정보, 그 이제 또 신경 펄스 되겠죠. 그 감각 정보들이 무수하게 많은 정보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은 매 순간 소뇌로 들어옵니다. 소뇌 피질로 많은 그 신경 섬유, 이끼 섬유라고 하는데 신경 섬유가 올라가는 것들이 이러한 고유 감각 정보가 아주 주된 부분입니다. 그 고유 감각 정보는 또한 하위 운동 신경하고 이렇게 상방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뇌가 체운동, 전체 체운동을 조절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위는 이러한 고유 감각에 들어가는 건방추나 골지 힘줄 기관에서 매 순간 근육들의 정보들을 소뇌한테 주고 이 소뇌 피질에 있는 정보를 대뇌 운동 영역이 끊임없이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프리프론탈에서부터 보안운동 영역, 전운동 영역 거쳐서 쭉 나왔던 운동 프로그래밍의 최종 출력을 내쓰기 전에 소뇌한테서 기본값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은 소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합니다. 그 한 예로서 뒤에 이제 그림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소뇌지 않습니까? 소뇌가 굉장히 큰데 소뇌에 이 피질을 이렇게 보시면 피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세포가 푸키네 세포인데, 예, 우리 그 대뇌에 있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 중에 가장 큰 신경세포가 푸키네 세포입니다. 예, 이 푸키네 세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푸키네 세포가 이렇게 전나무처럼 이렇게 많은 가지를 내고 있죠. 그러면 이 안쪽에서 올라오는 안쪽으로 쓰는 그 입력 신경 섬유들이 이쪽에 이제 하올리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올리브에서 올라오는 올리브 핵에서 올라오는 신경 섬유 다발이 어떻게 되냐면 축삭이 이 푸키네 세포하고 계속 신경 연접을 합니다. 엄청나게. 주로 그 푸키네 세포의 그 수상돌기에 1번, 2번 가지입니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 이끼 세포에서 쭉 올라오는 뒤에 나오는데 과립세포. 과립세포에서 세포의 축색이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푸키네 세포가 전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많은 가지를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과립세포가 이렇게 올라가서 그 분자청에서 옆으로 두 가닥을 이렇게 냅니다. 예, 이 점이 아주 재밌는데 이 두 가닥을 이렇게 내요. 가지를. 예, 여기도 뭐 있고 이렇게 오면 여기도 가지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가지를. 그래서 이렇게 전선이 쫙 있는데 등나무가 이렇게 연결됐다. 그 머릿속에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 각점에서 시냅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점에서. 아주 바둑판처럼 그런 배열입니다. 아주 이게 재밌게 아주 바둑판처럼 배열이 있어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소뇌 연구하던 사람들은 소뇌 피질에서 이러한 아주 그 구성진 구조, 이게 꼭 메모리 칩의 어드레스 라인하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뇌를 우리 브레인 전체를 전자계산기로 하면 그건 지금 많이 틀렸다고 보는데 소뇌 쪽에서는 아직도 그런 유추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소뇌 피질에서는. 왜냐? 소뇌는 전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계산을 위한 특화된 뇌의 피질입니다. 그래서 이 가립세포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우리 그 신경세포, 브레인에서 가장 많은 세포 중에 하나가 가립세포입니다. 가립세포가 책자에서는 500억에서 1천억 개의 가립세포가 있답니다. 그래서 가립세포들이 이 푸키네 세포 수상돌기 3번에서부터 그 뭐 7번까지 하위 영역에 이제 계속 이 시냅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립세포들이 여기서 시냅스 할 때 주고받는 정보가 뭐냐? 이 점이 대부분이 사실은 이야기했던, 여기서 했던 고유 감각이 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된 푸키네 세포의 수상돌기가 이렇게 입체로 쫙 있고, 그거에 가립세포에서 올라온 그 축색이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계속 만나는 거죠. 이 마디접에 시냅스가 일어났고, 이게 바둑판처럼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계속해서 그런 구조가 나오죠. 자, 요거에 보시면 요거 이제 이렇게 그 전신주처럼 있는 게 푸키네 세포, 소뇌 피질에 있는 푸키네 세포와 그 소뇌 푸키네 세포의 세포체를 감싸는 바구니 세포들이 있고, 요 베스킷 셀이라는 건데 이 바구니 세포는 조류하고 포유류만 있습니다. 파충류나 어류에는 없습니다. 예. 과립세포에서 올라가서 두 가닥로 갈라져서 푸키네 세포하고 시냅스하고 있는 양상이죠. 예. 자, 여기서 보시면 등상섬유라는 것은 그 하올리브에서 올라온 등상섬유가 됩니다. 자, 요것을 아주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시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그 분자청, 그 다음에 푸키네 세포청, 그 다음에 그 신경섬유로 되어 있는 백질이죠. 자, 먼저 푸키네 세포가 보이죠. 자, 푸키네 세포의 특징은 엄청나게 많은 그 수상돌기, 예, 수상돌기고 축색은 한쪽으로. 지금 이 방송에서 한 가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색하고 축삭이 교과서마다 막 이렇게 많이 다르고 이래서 어느 책은 보면 축색, 어느 책은 보면 축삭 이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최근에 아주 저하고 그 앞면에 있는 어떤 그 원로 과학자 한 분이 대략 축삭이 축색보다 조금 더 많이 쓰인다. 그쪽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삭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푸키네 세포의 축삭이 이렇게 보이죠, 밑에. 축삭은, 푸키네 세포의 축삭은 어디로 갔냐면 심부핵으로 갑니다. 예. 자, 요거에 그 가립세포의 수상돌기가 올라오면서, 가립세포의 축삭입니다. 올라오면서 그 푸키네 세포의 수상돌기하고 시냅스 하는 거 보이죠, 다중으로. 예. 자, 여기 보시면, 예. 여기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가립세포가 올라와서 양방향으로 축삭을 내는 겁니다. 이 점들이 뭐냐 하면 단면을 잘랐을 때 가립세포의 축삭들입니다. 이건 이제 골지세포. 이렇게 그 손의 피질의 아주 그 세포들의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은 DNA 피질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질 관점에서 잘 연구된 것은 시각 피질 V1 그리고 손의 피질은 아주 자세히 연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가 아주 규격화된 구조, 푸키네 세포하고 푸키네 세포의 수상돌기와 가립세포의 축색이 만나는 그 다중 시냅스, 아주 바둑판처럼 규칙적으로 되는 그 시냅스가 우리가 그 전자계산기의 메모리를 연상케 하는. 그래서 하올리브에서 이 보시면 푸키네 세포로 이게 이제 클라이밍 파이버라 해서 등정세포라 그러죠. 이렇게 산을 오르듯이 등나무가 이렇게 전신줄을 감듯이 이렇게 감아 올라가는 거죠. 그 시냅스를 합니다. 그래서 푸키네 세포의 1번, 2번 축삭의 1번, 2번 가지 쪽에 그 시냅스 하는 이 하올리브 세포, 하올리브 하올리브 핵에서 나온 신경 섬유가 하올리브에서 나온 그 신경 섬유가 손의 피질 푸키네 세포의 시냅스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나스 책의 그 초기 부분에 나옵니다. 이나스 이론이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면 이제 푸키네 세포가 있고 세포체가 있고 이 푸키네 세포에서 많은 수상돌기가 이렇게 나오죠. 수상돌기가 나오고 푸키네 세포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 밑에 그 내간의 핵에서 이 하올리브 핵에서 축색이 이렇게 와서 여기 이제 1번 가지, 이게 1번 가지라 하면 2번 가지, 주로 세포체에서 가까운 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게 세포체에서 가까운 가지는 전체 그 발화하는데 가장 컨트롤할 수 있는 부위들입니다. 발화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건 그 힐락 부분, 이 세포체에서 가까운 쪽 가지들이 아주 그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여기서 하올리브에서 나온 이것들이 이렇게 감아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시냅스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나스에 의하면 요것들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루프를 그립니다. 요렇게. 이 루프가 뭐냐 하면 그 유명한 10Hz의 펄스를 신경 펄스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브레인에서 하나의 CPU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클락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전체 속도를 해주는 클락에 해당되는 전체 우리 브레인 손해가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 기본적인 클락을 만들어주는 거죠. 10Hz에. 요거가 가장 바탕이 되어 있어요. 10Hz라는 게 우리 인간이 자발적으로 동작하는 것의 맥시멈 상한에 가까운 것이 1초에 10번 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하는 게 간질병 환자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것도 얘가 되겠죠. 손동작 아무리 빨리 해도 1초에 10회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 리미트가 어디 관련있나 하면 이 하올리브 핵하고 푸키네 세포에 연결되는 이 회로에 있어서 펄스가 제너레이션 되는데 이때 형성되는 펄스가 10Hz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체가 근육을 움직이는 상한 속도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의 자동적 운동 조절. 그 손해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우리 몸 전체의 근육의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자동적으로 조절해 준다는 것이 그 조절해 주려면 근본적인 그 동조하는 타임 클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타임 클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하우올리브하고 이 푸키네 세포의 시냅스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생 시 출생 2주, 출생 후 1년 쭉 될 때까지 그 푸키네 세포의 그 복잡해져가는 양상들이죠. 예. 그리고 푸키네 세포는 우리 인간한테는 한 1,500만 개가 있는데 손에 그 푸키네 세포는 동물마다 그 양상이 다릅니다. 칠성장어, 뭐 아주 그 덤성하죠. 상어, 경골노루, 보통 이제 물고기들이죠. 거북이, 조류, 사람이 와서 가장 이 푸키네 세포가 왕성한 수상돌기를 내고 있죠. 이 그림에서는 이제 그 소뇌가 그 뇌간하고 연결된 부위가 그 상소뇌각, 중소뇌각, 하소뇌각. 예. 그 다음에 이쪽은 소뇌 편엽, 결절, 소뇌 구조들입니다. 이 그림은 그 이원탁 교수님의 그 신경해부학 책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푸키네 세포가 이렇게 있죠. 푸키네 세포의 수상돌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요 스파인 구조의 시냅스하고 있는 것이 등정섬유지 않습니까? 하올리브에서 오는 등정섬유가 푸키네 세포의 수상돌기하고 이제 시냅스하고 있는 거죠. 위에 올라가면 평경섬유하고 무수하게 시냅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구니 세포는 푸키네 세포의 세포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구니 세포는 조류하고 포유동물에만 나타나는 세포들입니다. 그 전체 그 사진을 보면 큰 푸키네 세포들이 보이고 밑에 아주 점들 같은 가립세포가 있죠. 가립세포는 500여 개에서 1000억 개. 어쩌면 대뇌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는 세포가 가립세포들입니다. 그 가립세포들이 푸키네 세포하고 손의 피질에서 시냅스를 한다. 그래서 요거 모식도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보시면 푸키네 세포의 그 축삭은 밑으로 늘어와서 손의 심부핵하고 시냅스를 하고 수상돌기는 위로 올라가서 그 하올리브에서 올라오는 섬유하고 시냅스 하기도 하고 또한 가립세포에서 올라오는 그 분자층에서 가립세포들이 평형섬유를 만들죠. 엄청나게 많은 평형섬유하고 푸키네 세포의 수상돌기가 시냅스를 합니다. 그 시냅스가 가립세포의 그 평형섬유하고 푸키네 세포의 수상돌기가 시냅스하는 것이 아주 바둑판처럼 아주 규칙적인 배열을 갖고 있고 그 시냅스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뇌하고 운동기관에서 중요한 것은 대뇌 기저귀인데 전부 다 대뇌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소뇌인 경우는 지상하고 연결되면서 루프를 그리고 있죠. 소뇌, 피질, 지상, 루프를 돌리면서 그 루프가 정전기관하고 정전핵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저핵은 동일하게 지상하고 연결되면서 피질하고 루프를 그리고 있죠. 예. 이제 소뇌에서 어떻게 되냐면 대뇌 이제 중심열이 있고 여기 이제 1차 운동 영역 M1이 있죠. 피질 운동 영역 하고 소뇌의 피질, 소뇌 심부핵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치아핵. 그리고 요거에 이쪽에 있는 많은 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교내핵.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시상. 크게 이런 관계에서 봤을 때 대뇌 운동피질에서 운동 출력을 내보내기 전에 가장 필요한 정보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운동 출력을 내보내기 전에 참조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각 근육들, 내 손이나 다리나 팔, 몸뚱아리의 각 근육들의 현재 값들, 그 현재 값들을 불러와야 되는 거죠. 그 현재 값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손의 피질들에 있는 거죠. 어떻게 불려놓으면 하면 여기서 강한 신경섬유가 교내핵으로 들어옵니다. 교내핵에서
이 심부핵을 안 거치고 막바로 손의 피질한테 갑니다. 이 신경들이. 예. 그래서 이 입력은 운동 피질에서 교내핵에서 피질로 가는 거죠. 이때 연결해 주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중소내각이죠. 중소내각 연결해 주고. 그 다음에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손에서 나가는 출력은 이렇습니다. 손에서 나가는 출력은 이러한 그 입력의 요구에 의해서 출력을 나갈 때는 분명히 손의 심부핵을 거칩니다. 피질에서 지하핵을 거치고 지하핵에서 시상으로 갑니다. 시상에서 1차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요 루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운동 영역에서 교내핵에서 피질, 손의 피질로 가서 다시 출력은 어떻게 하면 손의 피질에서 손의 심부핵으로, 손의 심부핵에서 시상에서는 그 벤트랄 VL 영역입니다. 복외척핵, 복외척핵이죠. 복외척핵 쪽으로 주로 갑니다. 시상의 복외척핵으로 가서 다시 1차 운동을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페루프를 그린다는 걸 염두에 두십니다. 페루프. 입력과 출력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이러한 손의 피질에 있는 정보를 운동 영역이, 피질의 운동 영역이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음 운동할 기준점들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계산 결과를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피질에 일어나 바로 이거죠. 피질에서 가장 큰 세포가 푸킨의 세포고 푸킨의 세포하고 이쪽에 다시 설명드리면 무수하게 많은 가립세포. 가립세포가 그 1천억 개나 되는 가립세포가 위로 올라가서 양방향으로 가지를 낸다 그랬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지 내는 이것이 평형으로 간다 그죠. 평형으로. 그래서 이걸 뭐냐면 평행섬유라 그러죠. 가립세포에서 평행섬유가 나오고 이것들이 이 각 점에서 수상돌기, 푸킨의 세포의 수상돌기하고 시냅스를 하는 거죠. 이 바둑판처럼.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한테 꼭 필요한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나스 이론이 꿈꾸는 기계의 진화가 나오기 전에 이나스 이론이 벌써 몇 년 전에 국내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뇌과학과 철학이란 책이 아주 국내의 어떤 학자에 의해서 아주 10년 이상 집요하게 번역이 됐어요. 번역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국내에 아마 이 책이 모르긴 해도 500권 이상 안 팔렸을 겁니다. 거의 안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뒷부분에 거의 한 100페이지에 걸쳐서 이나스의 손의 이론이 나오는데 그 이나스의 손의 이론에 들어가는 것이 텐사를 씁니다. 그 텐서 그물망 이론. 손의 이론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텐서 그물망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텐서라는 것이 수학하시는 분들 잘 아십니까? 벡터의 벡터 다음 이제 텐사인데 그 텐사 그물망 이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것을 벡터나 텐사를 쓸 수 입력 벡터, 출력 벡터가 있는 거죠. 입력의 시각의 방향하고 좌표가 하나의 벡터로 입력 벡터로 표현되고 출력도 하나의 벡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손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입력 벡터하고 출력 벡터를 연결해주는 트랜스포즈해주는 그것을 손해가 한다는 거죠. 입력 벡터하고 출력 벡터를 연결해주는 그 부위가 바로 역을 하는 거죠. 여기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알다시피 입력의 벡터하고 출력의 벡터만 연결하는 거는 뭐냐 하면 당연히 텐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텐사 매트릭스를 쓰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텐사를 그대로 씁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그 이론을 텐사 그물망 이론이라 하죠. 예. 그래서 좀 더 푸킨의 세포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손의 이제 전체로 보시면 손의 그 가운데 있는 그 층들 손의 이제 손의 벌레 역구역은 뭐냐 하면 척수손해가 되죠. 척수손해는 척수하면 바로 운동하고 연결되죠. 운동을 실행을 하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그 손의 피질의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그 대뇌손해는 운동 플래닝, 운동을 계획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유사점이 있죠. 우리가 그 DNA에 있어서도 그 프리프론탈, 전두엽 쪽은 뭡니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프리프론탈에서는 예측, 비교, 판단, 계획을 하죠.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듯이 여기서도 피질의 그 손에서도 피질의 많은 부위는 운동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척추 손에 해당되는 벌레 역구역, 벌레, 버미스, 벌레 이쪽은 뭐냐 하면 운동을 척추를 통해서 직접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운동을 실행하기 위해서 더 밑에 그 갖춰야 될 조건이 균형이죠.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바로 손의 탈의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정전 손해입니다. 안구 운동하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전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뇌의 전체 연결도 하고 손의 부위를 우선 참조해 보시면 손에서 하는 일이 타이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손의 피질, 푸키네 세포 피질하고 손의 핵하고 연결되는 것이 브레인 전체에서 몇 군데 안 되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립니다. 그 억제 신호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점이 중요한데 손에 이거는 수상돌기고 손에 푸키네 세포의 수상돌기고 손에 푸키네 세포의 축삭은 어떻게 되냐면 손에 심부핵, 손해가 있다면 심부핵이 있죠. 심부핵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연결될 때는 억제를 한다는 겁니다. 가바, 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체에서 운동기관에 관련되는 억제 그 회로가 대표적인 게 손의 피질에서 푸키네 세포의 축색이 심부핵으로 갈 때 심부핵에 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대뇌 기저핵에 있죠. 이 도표에서 그걸 한 번 더 이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보라색이 그 이니비토리, 억제죠. 억제가 보면 손의 피질에서 손의 핵으로 갈 때 억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뇌 기저핵에도 보시면 억제 신호가 선조체 창백에서 억제가 나오죠. 손해하고 기저핵이 다 운동이 관련되어 있고 운동 조절에는 억제 신호가 관련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 손해를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푸키네 세포. 푸키네 세포의 그 수상돌기의 시냅스 양상. 특히 그 하올리브에서 올라오는 그 섬유하고 푸키네 세포의 1번, 2번 가지가 시냅스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 신경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10Hz의 클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율동을. 그러니까 10Hz에 해당되는 펄스를 파이링 해주고 그 펄스의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 기본 클락이 형성된다는 거죠. 운동에 있어서. 그래서 보시면 하올리브 복합체하고 손의 연결이 보시면 그 손의 발달하고 하올리브의 발달은 같은 계를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손해의 펑션을 이해하는 데는 하올리브 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위에 그 손의 벌레 역구역, 손의 방구에 각각에 대해서 그 하올리브 핵들이 관련되어 있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 도표에서 지금 그 손해하고 하올리브의 관계가 잘 요약되어 있죠. 하올리브에서 올라오는 이 가지들이 섬유들이 푸키네 세포하고 수상돌기에서 시냅스를 하고 이게 하나의 잘 보시면 이 그림에서 페루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페루프를 그리면서 다시 하올리브로 들어오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인터널 서큐터리 오브 더 셀레베리움. 그러니까 손에 있어서 인터널 서큐트이 뭐냐면 하올리브하고 푸키네 세포가 만드는 이 루프가 10Hz의 펄스를 파이링 해주고 그것이 이나스에 의하면 우리 체운동의 어떤 맥시멈 상한의 운동 속도를 결정해주고 그것이 결국은 손해가 갖는 그 몸 전체 운동의 컨트롤에 가장 기반되는 펑션이다. 예,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손해는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우리 몸의 그 자동적 다양한 운동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고 두 번째 그 각 근육 그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각 근육의 긴장도 근육 세포의 긴장도를 설정해주고 세 번째 균형 감각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